안녕하세요. 레터스투 유아특수 세스입니다. 오늘은 7. 행동지원 어떻게 가르치나요? 2편입니다. 오늘은 그래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분석과 실험 설계의 앞부분만 나가고 다음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각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구성 요소를 먼저 보실 텐데요.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로 좌표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로 좌표이고요. 가로 좌표에는 시간 또는 회기 등 내가 몇 번을 관찰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세로 좌표는 비율이나 빈도, 행동수 등 내가 관찰하는 것의 비율이나 숫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을 세로 좌표라고 합니다. 자료점 자체는 내가 1회기 때 관찰한 횟수 또는 비율을 점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자료점들을 찍고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료 표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찰을 했을 때 환경이 변하거나 내가 중재를 제공했다. 그랬을 때 실험 조건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조건 변경선은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초선은 내가 중재를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실험 변경을 해서 중재를 주었을 땐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중재를 주긴 주는데 중재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뭔가 제공은 했지만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봐야 하는 건 자료점, 그리고 수행 수준의 변동성 정도, 그리고 변화 경향의 방향 및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자료점을 할 때는 자료점은 우리가 변화가 있거나 경향,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 이상의 자료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정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즉, 자료점을 찍었을 때 내가 기초선에서 자료점을 찍었을 때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상승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거나 이런 안정적인 경향이 보일 때까지 자료점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의 수준을 보아야 되는데요. 그래프의 수직선상에 나타나는 목표 행동의 수행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안정성, 그러니까 변동성, 그 다음에 변화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정성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자료의 변동의 양인데 자료 수치의 범위가 작을 때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 수준의 평균값 또는 중앙값을 산출하여 평균선을 그리거나 수행 수준의 범위를 두 개의 선으로 표시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정도는 처음 자료와 마지막 자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변화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변동성을 알아볼 때는 자료점들의 평균 또는 중앙값을 표현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이게 변동성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제일 낮은 자료점과 제일 높은 자료점을 선을 그어서 이 사이가 정도. 그래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변화의 정도는 얼마나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범위와 변동성, 안정적인가를 보고 난 뒤에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는 행동 발생의 변화 양상을 보아야 하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양분 진행선이라는 것을 그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진행선을 그려서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양분선 그리기인데요. 양분선 그리기라는 건 선을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에 자료점들이 똑같은 수가 되도록 딱 반틈 지점에 선을 긋는 걸 이야기합니다. 양분선을 그리고 나면 왼쪽에 자료점이 4개, 오른쪽에 자료점이 4개로 자료점 개수가 똑같아집니다. 이제 2단계는 4분 교차점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때는 양분선을 기준으로 왼쪽 것끼리만 보고 오른쪽 것끼리만 봅니다. 먼저 왼쪽 것끼리 볼 때 이번에도 딱 선을 그었을 때 자료점이 반씩 포함되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세로선을 그을 경우 이 세로선을 중심으로 2개, 자료점들이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선을 그을 건데 가로선도 위에 개수와 아래 개수가 똑같아야 해서 중간을 그으면 위에 개수 하나, 아래 개수 하나로 똑같죠. 오른쪽도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4분 교차점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2단계까지 해서 4분 교차점을 발견하면 2가지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연결하는 선이 4분 교차 진행선이라는 겁니다. 4분 교차 진행선을 그린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자료점 개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때 같다면 이 4분 교차 진행선 자체가 양분 진행선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위아래의 자료점 개수가 달라진다면 이 기울기를 그대로 이 선을 위아래로 옮겨서 개수가 똑같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선을 양분 진행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양분 진행선이 처음에서 끝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행동은, 이 정반응은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볼 때 중재를 제공한 후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실험 조건에서 나타난 자료점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분리되어야 함. 두 실험 조건에서 나타난 자료점들은 안정되어야 함. 분리성과 안정성이 높을수록 두 실험 조건 간의 차이의 의미는 커지고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실험 조건 간의 차이가 실험 처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초선 단계에서는 정반응수가 4였다가 2로 줄어들면서 3개의 점이 안정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재에서는 점점 상승하는 면을 보입니다. 이는 상승세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정성은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중재를 제공하기 전에는 정반응수가 낮다가 중재를 제공하면서 점들이 기초선보다는 높은 점들을 찍게 되었죠.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고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점의 수가 적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재를 제공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실험 처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함인데, 이때 중재를 제공하는 이 시점에서 혹시 다른 외부 변인이 변화되진 않았는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중재가 제공되진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기초선 자료입니다. 기초선 자료란 중재 계획에 의한 행동 수정을 실시하기 전에 표적 행동을 추정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표적 행동이 진전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고, 교사에게 미래 수행 목표의 기본적인 틀을 확립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초선 자료의 목적을 보시면 예측 기능, 서술적 기능이 있는데, 예측 기능은 미래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예측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재를 제공하고 난 후와 전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기초선이 예측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술적 기능은 종속 변인에 대한 수행과 환경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술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 자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신뢰할 수 있는 기초선 측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 기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충분한 관찰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 기초선 자료는 4, 5일이나 자료가 안정될 때까지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3번의 개별적이고 연속적인 관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4가지 기초선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정반응률과 해기를 세로좌표, 가로좌표에 두었고요. 그래서 정반응률은 우리가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보았을 때 기초선 상태에서 거의 기초선들이 20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정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 회기입니다. 보시면 4에서 5회기로 갈 때 상승 곡선을 보였죠. 그래서 혹시나 6회기를 찍었을 때 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을 좀 더 수집해야 합니다. 내가 중재를 제공하기 전에 행동이 상승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수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선 자료를 보시면 정반응 수이고 해기로 세로좌표, 가로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목표인데, 이때 기초선을 수집했을 때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면 우리가 반대로 상승을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때는 중재를 제공해도 됩니다. 중재를 제공했을 때 원하는 행동 향상, 행동 감소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선은 보시면 상호작용 발생률입니다. 상호작용 발생률은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향상되었으면 좋겠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기초선을 찍었을 때 이렇게 감소 곡선을 보인다면, 그리고 최소한 3번으로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중재를 제공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선 네 번째도 보시면 공격행동 발생 빈도입니다. 공격행동은 우리가 감소시키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선에서 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초선 자료 중에 지금 중재를 제공할 수 없는 거는 1번만 제공할 수 없고 더 기초선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일 중재 설계와 중재 비교 설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부분은 AB 설계와 AB 설계까지입니다. AB 설계는 제가 계속 그래프 예시를 보였듯이 기초선과 중재 이렇게 하나씩 있는 설계를 AB 설계라고 합니다. 기초선을 A로 보시면 되고 중재를 B로 보시면 됩니다. 이 AB 설계의 핵심 논리는 기술, 예측, 시험입니다. 기술은 아이의 행동을 서술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제공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고, 이 중재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측이라는 논리를 가지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재를 제공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시험 결과를 알 수 있다. 이어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선 자료를 수집한 후 중재를 실시하여 목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설계이고요. AB 설계의 지침을 보시면
목표 행동을 행동적으로 정의하기. 이거는 모든 설계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고 중재를 하고 아니면 관찰을 하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목표 행동을 행동적으로 정의하여서 누가 보아도 이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최소한 3회 이상 연속적인 기초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선 자료에서 수용할 만한 안정된 경향과 정도, 수준을 보일 때만 독립변인을 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중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재 상황에서도 목표 행동에 대한 자료를 연속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중재가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AB 설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문장입니다. 인과관계적 결론을 유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재가 효과가 있었다고 했을 때 3번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AB 설계의 경우에는 중재 전, 중재 후 이렇게 한 번의 증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도 문제로 인과관계적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가 효과를 보였다면 유사한 대상자들에게도 실험 결과를 반복해서 3번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과관계를 정확히 추론할 수 없는데 왜 AB 설계를 쓰냐? AB 설계의 장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중재 전, 중재 후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요. 그리고 행동 변화가 단순히 시간 경과의 기능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로 좋아진 거라면 기초선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초선에서는 향상을 보이지 않다가 중재를 제공했을 때 향상을 보였다면 이건 시간의 경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 윤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AB 설계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일한 평가 체계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AB 설계를 예를 들자면 AB 설계는 기초선, 중재, 기초선, 중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하다가 다시 이 구간이 되면 중재를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가 효과가 있는 중재를 제공하다가 나의 중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중재를 취소한다는 것은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AB 설계가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일한 평가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재의 실행이나 좀 더 체계적인 교수 전략의 전과 후의 학생 행동을 비교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 번밖에 효과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적 관계에 대한 확신에 찬 간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만 증명하기 때문에 외제 변인에 취약합니다. 내가 중재를 제공할 때 혹시라도 이때 다른 선생님이 아니면 다른 가정에서 무언가를 또 제공했다면 이러한 외제 변인의 변수를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외제 변인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약한 상관관계적 결론을 제공하게 되고요. 중재가 제시되었을 때 목표 행동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통제되지 않은 많은 변인들이나 시간의 경과가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면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설계인 AB 설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설계는 반전 설계, 중재 제거 설계, 중재 철회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재의 반복된 소개와 제거를 통하여
목표 행동과 중재와의 기능적 관계를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설계인데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기초선, 중재, 기초선, 중재라고 하는데 이때 중재 B1과 B2의 중재는 같은 중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의 정반응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중재를 한번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증명해보기 위해서 중재를 뺐다가 다시 중재를 제공해봄으로써 효과가 있다를 알아보는 중재인데요. 그래서 이 ABAB 설계는 세 가지 증거를 가진다고 합니다. 보시면 예언, 교육적 진술인데요. 예언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A1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선, 그러니까 중재를 제공하기 전에는 정반응수가 낮았지만 중재를 제공하면 높을 것이다 가 예언이고 그래서 중재를 제공해서 이게 정반응수가 높아졌죠. 이것을 예언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증명. 그리고 이 예언의 증명을 한 뒤에 이 효과를 복제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중재를 했는데 그럼 중재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가 중재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정반응이 다시 떨어지겠지? 하고 기초선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면 기초선에서 중재를 했을 때 증명 한 번, 중재에서 기초선으로 다시 갔을 때 중재 증명 두 번째, 그리고 기초선이 떨어진 후에 다시 중재를 제공하면 올라가겠지. 그래서 올라간 경우에는 세 번의 효과 증명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적어도 3번은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ABAB 설계가 적어도 3번 증명하는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2번, 3번 하는 것을 효과의 복제라고 합니다. 그럼 ABAB 설계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AB 설계와 마찬가지로 목표 행동을 행동적으로 정의해야 되고 연속적인 기초선 자료를 최소한 3회 이상 수집해야 되고 다른 기초선 중재 기간에도 다 안정된 경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가 효과가 있었다면 유사한 대상자들에게 실험 효과를 반복 연구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제공할 때 혹시 아이가 회피하는 행동으로 친구를 때리는 행동도 있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중재할지를 일단 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때리기 행동을 했다. 근데 이 행동의 목적이 회피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동일한 반응군으로 속하는 비목표 행동을 식별, 행동력을 정의, 통제하기라는 것은 동일한 반응군, 회피하기 위해서 때리기도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이 행동 일어나기 역시 내가 중재를 제공하진 않지만 식별을 하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일어나기도 통제를 해서 이 중재의 효과가 정확히 때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리기 중재를 하면서 일어나기에도 이러한 중재를 같이 적용하면 아이가 더 빨리 향상을 보이겠지? 라고 하지만 설계를 할 때에는 내가 때리기에 중재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기에도 중재를 제공하면 내가 생각했던 중재 제공 수보다 더 많은 중재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중재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BAB 설계의 장점은 간편하고 실험 통제가 편하다. 그리고 단일 종속 변인에 대한 단일 독립 변인의 효과를 명쾌하게 분석한다. 그러니까 단일 종속 변인, 행동에 대한 단일 독립 변인, 중재의 효과를 명쾌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응용 연구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을 잘 해주는 매우 강력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3번 입증을 아까 했었죠. 3번
입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ABAB 설계도 확장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중재들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제공한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제 변형 같은 것을 보시면 다른 설계로 조금씩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 기능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3번 입증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중재의 철회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단점을 지ним. 그러니까 우리가 AB를 할 때 B가 효과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중재를 제공하지 않는다. 철회한다. 이게 I에겐 어쨌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단점을 지니고요. 목표 행동이 반전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닐 때는 ABAB 설계가 적절하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전될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특성들인데 만약에 지식을 제공하는 중재였다면 내가 중재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미 배운 것들이 있어서 기초선 단계에서 계속 향상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ABAB 설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 설계 ABAB 설계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중재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